전달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98.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음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돼 하락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으로, 작으면 비관적으로 경제 전반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 무기 공급을 위해 북한과 이란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 범죄에서 이란과 북한을 사실상의 공범으로 만들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 곳곳에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9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큰 단어들이죠. 하지만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심이 없다면 우리의 수명은 크게 짧아질 겁니다. 전투를 벌이는 군인이 방탄모를 쓰는 것부터 운전자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는 것,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것,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기장을 치는 것까지 다양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심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과하거나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평소와 다름없는 안전한 상황에서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다면 공황장애를 느끼게 되고요. 반대로 공포의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안전장치 없이 폭주를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알고 혹은 유년기 시절부터 경험하고 학습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다 배우지 못한 혹은 관리하기 서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불안, 두려움, 공포감까지도 여전히 경험하고 배우고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9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증시도 출발 상황이 좋고요. 어제 중국장도 많이 올랐고 미국장도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훈풍은 조금씩 불어오곤 하는데요.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2% 정도 상승 출발한 상황이네요. 자, 경제 상식 퀴즈 나갑니다. 이게 전체 다 쓰면 8글자인데요. 너무 어려워서 4글자로만 맞춰주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전화기를 살 때 그 비용 부담을 아끼기 위한 2가지 방법이 있죠. 공시지원금이라고 해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통신 기본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걸 가입하지 않아서 통신비 할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12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낄 수 있었던 금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는 건데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그 약정 기간을 선택해서 매달 통신비를 할인받는 것, 4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용준님, 2492님 빨리 보내주셨는데 약정 할인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요게 8글자 중에서 중간 4글자가 약정 할인이기는 한데 요 4글자로 줄일 때는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도 좋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어제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요. 다음은 시중은행들이 지금 흔히 대출 상담사라고 불리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에어비앤비가 다음 달부터 영업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단계적으로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네. 다음은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 역시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증시 만년 저평가를 좀 해소해 보자면서 이번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이제 어떤 벤치마크가 될 만한 투자 대상, 그 지수를 만든다라는 건데 어떤 기업들이 선별됐나요? 네, 정부가 지금 추진한 기업 가치 재고 이런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인데 결국은 이제 시가총액이나 수익성,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얼마나 펼쳤느냐,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거나 자기자본 이익률 (ROE)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주 가치 지표가 높은 이 상장 기업 100곳을 밸류업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시가총액, 수익성, 주주환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살폈는데 몇 가지 조건도 아예 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총 상위 400위 내에 해당하면서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의 경우에서는요.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네. 시장 평가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몇 배냐, 그러니까 지금 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에서 50% 이내에 포함이 되어야 이 종목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자본 효율성은 ROE를 보는데요. 주주 지분으로 이 얼마를 벌었는지,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이 평균 ROE 순위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은 올해 1월 2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기준 지수는 1000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됐는지 100개는 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표적인 걸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딱 생각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거 포함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런 대표 종목들이 거의 포함이 됐고요. 네. 경동나비엔이나 쿠쿠홈시스 같은 이런 기존 코스피 200 지수에도 없었던 이런 기업들이 12곳이 새롭게 좀 발굴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67곳 그리고 코스닥이 33곳이 포함이 됐는데요. 업종별로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정보 기술 업체들 종목들이 좀 들어갔고요. HMM,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한항공 같은 산업재 종목, 그리고 셀트리온, 한미약품, 클래시스 같은 헬스케어 종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기아 같은 이 자유소비재 종목, 그리고 신한지주, 메리츠 금융지주 등 금융부동산, 그리고 고려아연 등 소재 9종목, 그리고 KTNG 같은 필수 소비재 종목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NC소프트 같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S오일 에너지 종목도 한 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국내 증시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지금 삼성전자고 2위가 하이닉스잖아요. 근데 아직 밸류업 예고 공시를 지금 마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번 지수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좀 금융주 그리고 밸류업 예고 공시를 이미 했던 이 KB금융 같은 경우는 빠져서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밸류업 관련주로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던 이 KT, SKT 그리고 LGU+ 같은 통신주들은 모두 이 지수 구성 종목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밸류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당 늘리고 분기 배당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손들었던 KB금융, 하나금융 이런 회사들은 빠지고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IT 부품 기업 거의 배당 거의 해본 적 없는 데들은 또 포함이 되고, 이게 그 업종 중에서 10개씩 이렇게 나누고 PBR 2년 평균 이렇게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교차를 하고 또 업종별 배분도 사실 조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평가, 그러니까 계속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그 저평가를 탈피하겠습니다라고 손들었던 기업들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이게 좀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논쟁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한
투자 상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게 언제부터 나옵니까? 거래소가 일단은 이 전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끝나는 게 오는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부터는 실시간 지수를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중으로 이 밸류업 지수 선물과 상장 지수 펀드 상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뭐 6월 정기 변경이 계속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밸류업 표창 기업에 대해서 특례 편입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하고요. 공시 이행 여부에 따라서 뭐 인센티브나 페널티 같은 것들을 부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종목을 관리해 나간다는 뭐 방침입니다. 지금 뭐 연평균 종목 교체율이 한 21% 정도가 나오고요. 턴오버, 그러니까 교체 종목 시총을 전체 구성 종목 시총으로 나눈 이 비율도 한 14.5%로 설정이 돼서요. 계속적으로 물갈이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수 상품화를 위해서 지금 뭐 당장 이 지수가 공개가 되더라도 이제 상품화를 하려면 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5년치의 소급 지수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 거래소가 이 과거 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은 그 해본 결과를 좀 발표를 했는데 밸류업 지수의 최근 5년, 3년, 1년 수익률이 각각 43.5%, 마이너스 7%, 12.5%로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기간의 코스피 200보다 성과가 좀 좋다라는 뭐 분석이 나왔고요. 네. 그 어저께 KB금융이 급락하길래 무슨 일이 있나 찾아봤더니 네. 결국 이 영향이었네요.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 지금 대장주인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데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못 돼서 어제도 급락, 오늘도 4.6% 또 폭락을 하고 있고 같이 빠진 하나금융지주도 3% 이상 급락. 네. 다른 금융지주사는 이 정도 안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컸었는데 또 실망도 큰 거고 그만큼 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수급이 크게 또 좌우하는 그런 또 작은 시장이라는 또 평가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반응은 어때요? 그래서 결국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핵심은 주주 환원율이 이미 그러니까 높다라고 알려진 기업들 위주로 지금 선정이 됐다는 의미이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앞으로 잘할 거다라는 기업들이 포함이 됐어야 증시가 좀 부양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분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좀 주주 환원을 좀 확대할 여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뭐 고려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아닌 반대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시장에서는 아직 좀 아쉽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실제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에 참여한 기업이 12개뿐이라는 것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아지려면은 결국은 이제 밸류업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한다라는 게 증권업계의 분석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또 이제 국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도 지금 뭐 따로 또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금투세 여파에 따라서 결국은 국내 증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맥락에서 어제 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국내 증시 체력이 미진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금투세 도입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꺼낸 것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에 참여한 기업은 12개밖에 안 되고 네. 일단 이 밸류업 지수는 100개를 담아서 출발을 하고 88개 기업은 앞으로 네. 밸류업을 더 잘하겠다 안 하겠다 선언은 안 한 상황인데 일단 버스에 태워줬어요. 네. 근데 밸류업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기업은 버스에 안 태워주고 나머지 기업들이 또 참여하는지 이것도 많이 또 견제하면서 봐야 됩니다. 네. 예. 자, 강영현 기자가 골라온 뉴스 볼게요. 에어비앤비 그 숙박 플랫폼이죠. 네. 그 여기에서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네, 다음 달 2일부터인데요.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에 대해서 영업신고 정보 그리고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신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삭제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등록했던 숙소들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1년의 유예 기간은 준다고 하는데 이후에 영업신고 정보 그리고 영업신고증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기존 숙소 같은 경우에도 이때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은 플랫폼에서 삭제가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그동안에 이제 플랫폼에 등록된 숙소 상당수가 미신고 숙소라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의심을 받았었죠. 그래서 네. 숙소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늘 제기됐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에 따라서 숙박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완전히 퇴출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도 살펴볼까요? 그동안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신고 숙소라는 오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문제가 늘 제기가 됐는데 이런 오명을 벗으려는 이유는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숙소들이 삭제가 되면은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한국 숙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서 더 높은 수요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연내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에어비앤비의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의 국내 숙박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가장 떨고 있는 것이 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시장에 커지면서 2위 여기어때 그리고 3위 아고다 그리고 4위 에어비앤비와의 점유율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놀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해서 외연 확장에 집중을 하면서 수익성도 좀 악화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또 최근에는 티몬 UMF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손해도 보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고객 보상 규모가 50억 원 수준. 그리고 여기에 지난해 TMF의 모회사인 Q10의 자회사 인터스파크 커머스 지분을 전량 매각했는데 대금 1,680억 원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12조 원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는 야놀자의 현재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 추정 시가총액이 4조 원대로 떨어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가운데 세계 최대의 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까지 이제 야놀자의 텃밭인 한국 시장에도 손을 뻗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합법적인 숙소를 제공하게 되면은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들어볼게요. 네. 지금 금융당국이 이제 가계대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좀 많이 못 받게 하려고 대출 규제를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막히고 있어요. 네, 이 대출 모집인이란 게 이 결국 이제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은행을 대신해서 대출 상품을 좀 신청을 좀 상담을 해주고 실제 신청까지 도와주는 네. 이런 사람들인데요. 올해 2월 기준으로 지금 5대 시중은행에 약 2,700여 명의 이 대출 모집인들이 등록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 대출 모집인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대출 수요들이 쏠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이걸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 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NH농협은행도 이 역시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기업은행 그리고 우리은행도 다음 달부터는 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대출 모집인들을 통해서 주담대를 접수하던 게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이 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을 해서 뭐 이 대출 처리를 하거나 비대면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이 통해서 대출을 받는 이 두 가지 방법만 가능하게 됩니다. 가계 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영업하지 마라 이런 신호 같기도 해요.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장 근처로 직접 와서 조금 상담을 해주거나 뭐 신청 관련 서류를 뭐 알려주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은행 창구로 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가계 대출도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었었고 네. 또 은행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영업사원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손이 묶여갑니다. 그런 와중에 주택담보대출 연체 금액이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이게 그 연체 금액 자체가 지금 뭐 어쨌든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그 금리 뭐 변화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좀 변화들이 시세들이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집값 가열 계속 됐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한풀 꺾였던 게 지난 3년 새 좀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들을 보였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도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은 이제 제때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런 뭐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끌을 했다가 대출금을 못 갚는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9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8월 말 기준으로 714조 정도로 지금 잠정 집계가 됐는데요. 네. 이게 지난 2021년에 비해서 85조 넘게 불어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은행권 이 대출 금액이 3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결국은 이제 평균 대출 금리는 이 시기에 2021년 2.68%에서 지난해 4.39%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8월 말에는 4.1%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기간 통틀어서 지금 연체 건수가 8천여 건에서 지금 19,000여 건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 연체 금액은 6,300억 원이었던 게 2조 이상, 지금 3배 넘게가 증가를 좀 한 상태고요. 그래서 또 이제 건전화를 또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네, 법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이 회장 그리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해서 5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소송 대상에는 국민연금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를 받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혼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요. 왜 소송을 했나 이걸 보려면은 저희가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던 2015년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당시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는데요. 두 회사는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물산 3주 그리고 제일모직 1주를 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안건이 그해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국민연금은 삼성그룹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시장 판단보다 낮게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높게 평가해서 손해를 봤다는 입장입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은 이 합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피해액이 최대 6,700억에 달한다라는 추산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 사건이에요. 물론 네. 이제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에야 소송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예. 합병의 의견들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 7월에 만료가 된다고 1년 합니다. 조금 안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피해 발생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인데 국민연금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청구한 거죠. 네. 앞서서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문 전 장관 그리고 홍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2022년 4월에 국민연금의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서 2022년 4월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물산 그리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7월에 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지난해 6월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을 하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물론 해당 판정을 취소하라면서 1심 소송에서 패소를 항소한 상태인데 네. 국민연금은 이제 합병으로 인해서 공단이 손해를 입은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 노후 자금이니까요.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스마트폰 살 때 이 방식을 선택하면 매달 통신 기본요금의 25%가 할인됩니다. 공시지원금은 기계값을 깎아주는 거고 이것은 통신비를 깎아주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SKT, KT, LGU 플러스 같은 이동통신 3사만 적용되고요. 알뜰폰은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또 계약할 때
공시지원금 같은 보조금을 받지 않거나 공기계나 자급제로 구매하거나 또는 최초 개통한 이후에 24개월이 지나야 이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약정한 기간 안에 해지를 하면 이제 위약금도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전체로는 이제 8글자인데 뒤에 4글자는 할인 제도입니다. 근데 그 앞에 4글자를 이제 줄여서 부르기 때문에 앞에 4글자로만 맞춰주면 되는데 이게 많이 헷갈리셨나 봅니다. 6591님 결합 할인, 그리고 7477님 선택 할인, 뭐 약정 할인, 약정 할부금 이렇게 써주신 분들 많으신데 그냥 오답 퍼레이드고 홍순자님이 정확히 8글자, 8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8916님이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이거는 핸드폰 요금제에서 자동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약정입니다. 약정. 1년이나 2년간 계약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걸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꼭 같이 요걸 이제 약정을 양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8989님, 저도 최근에 이거 할인 기간 완료됐다는 문자 받았는데 새 폰으로 갈아타고 싶은 욕심이 스멀스멀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통신사에서 요 기간이 완료되면 또 문자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4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야심차게 신제품, 신메뉴, 새로운 메뉴 개발해서 딱 준비했는데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잘 팔리는 데는 비밀이 있는 법인데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하나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보통 이제 제품 출시할 때 약간 이제 사전 공개라고 해서 소비자 반응을 미리 이제 떠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바로 그냥 시장에 내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좀 다를까요? 그렇죠. 사실 뭐 큰 기업이든 뭐 소상공이든 사실 오래 연구하고 네. 고민해가지고 이제 메뉴나 제품을 내는 거잖아요. 예. 이걸 한 번에 출시할지 아니면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고쳐가면서 출시할지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제품을 한 번에 출시했는데 결과가 기대 이하라면 상당한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러 판매 채널과 협상도 하고 제품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설치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유통 서비스도 관련돼서 비용도 많이 지불했을 텐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사실 이 모든 투자가 매몰 비용이 되다 보니까 네. 경제적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큰 대기업의 이야기긴 한데 일본의 자동차 회사 A사와 B사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네. 그 두 회사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출시했어요. A사는 일본 시장에서만 우선 출시해서 해외 출시 전에 자동차를 한번 테스트해봤고요. 일본 내에서. B사는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한 번에 출시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A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요. B사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했죠. 그러니까 소비자 반응을 보고 개선했던 사례가 일본 자동차 업체에서는 더 잘 됐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들어보면 예.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를 천천히 해가면서 고쳐가면서 하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또 함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고치는 동안에 업계 경쟁자들이 그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다 보면 계속 고쳐야 되고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시간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해서 우위를 선점할 수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선점한 게 중요한 것보다 이 시장을 선점해버리고 나서 그게 표준이 되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내더라도 이 제품 자체를 쓰지를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품이니까 맞습니다. 뭐 휴대폰처럼 뭐 전 세계 동시 발매 뭐 이럴 필요는 또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또 그 산업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관련된 연구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20여 개 이상의 제조업체가 만든 수천 개의 모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서 네. 300개 이상의
새로운 휴대폰 혁신 제품 출시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연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휴대폰, 뭐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되죠. 이 전 세계인이 다 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사업이지만 이거는 유통이나 마케팅 국가별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 딱 출시할 때 전 세계 뭐 180개국을 한번 쫙 푼다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어렵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연구를 통해서 한 시장에서 한 나라죠. 결국 한 국가에서 혁신의 선구자가 된다고 해도 다른 시장에서 최초가 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선구자 기업의 3분의 2가 후속 시장에서 다른 나라에 또 출시했을 경우에 경쟁사에 추월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가 자주 일어나는 사실도 발견했는데요. 연구 결과 혁신의 80%가 실패했고 이는 테스트되지 않은 제품 기능을 출시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인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본인이 속한 시장이 어떤 구조인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점 더 많은 휴대폰 제조사가 그러니까 전에는 카메라 기능이 스마트폰에 안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있는 건 기본 디폴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사가 카메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례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신중한 테스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경쟁사에 의해서 이미 이제 시장이 이미 검증된 경우에는 실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에 대해 파악할 만한 정보가 많다면 한 번에 제품을 출시하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이 좋은 거죠.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이게 이미 시장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 경험도 영향을 준다고요? 맞습니다.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생각외로 기업들이 앞에서 말한 논리를 따를 것 같은데요. 그 특히 최근에 큰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 기업은 과거 경험에 따라 흔들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경쟁사에 추월당한 기업은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최근 큰 실패를 경험한 기업은 출시를 약간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나 기업이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실패와 성공에 따른 이제 최근 경험에 따라서 전략을 취하는 건데 이게 사실 이런 전략은 약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맞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출시 전략을 결정할 때 중요한 거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나 지금 어떤 게 혁신의 아젠다인지 혁신의 그렇죠. 이슈인지 그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 이렇게 했더니 망했어. 이렇게 했더니 흥했어.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비논리적이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큰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 이겨내야 하는데 맞습니다. 냉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뭐 별미 같은 거 시즌 메뉴 선보일 때 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메뉴로 시즌 메뉴 이런 거는 좋은 전략입니까? 어때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전략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뭐 패스트푸드에 파는 팥빙수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여름에만 해서 5,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이번 달에도 갔는데 9월 초에 9월 1일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유명 프랜차이즈마다 특정 시즌에만 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딸기라떼가 그런 이유였는데 요즘에 사실 사계절 다 팔잖아요. 근데 특정 시즌 메뉴의 경우 출시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뭐 100만 잔 넘게 팔리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즌 한정 메뉴 자체가 전략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겨울이 오면 이 시즌 메뉴가 나오겠구나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찾게 되는 거죠. 기다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팥빙수가 없을 때는 그 프랜차이즈 전혀 안 가다가 팥빙수 나올 때만 가는데 이제 가서 빙수를 먹으면은 뭔가 아쉽잖아요. 배고프고 햄버거도 먹고 햄버거 먹으면 뭔가 답답하고 그러니까 목이 메이니까 입가심탈 겸 아이스크림 빙수 들어있으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또 사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매출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의 무한 궤도네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보통?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다. 네, 전호겸 교수님 잘 드시는 전호겸 교수님. 근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욕심이 날 수 있어요. 맞아요. 시즌 메뉴로 내놨는데 반응이 괜찮아. 근데 이걸 다른 계절에도 팔면 안 될까? 아예 그냥 고정 메뉴로 가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프랜차이즈가 시즌 음료를 준비할 때 고객 호응도뿐만 아니라 연간 음료 출시 계획, 매출, 원부 재료, 그러니까 재료가 그 계절에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고려해서 이거를 다음 해에도 또 낼지 아니면 고정 메뉴로 만들지 뭐 이런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즌 메뉴 자체를 출시하는 게 일종의 이제 고도화된 마케팅 전략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메뉴를 보고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추가 매출도 올리고 충성 고객도 오고 플러스 신규 고객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사실 1년 내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이유가 시즌 한정 메뉴를 상시 판매로 전하지 않는 데는 브랜드 차별성을 부각하는 전략 외에도 일정한 메뉴 개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의 경우 고정 메뉴 적용 위해서는 고객과 가맹점의 지속적인 피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매출 같은 정량적인 기준도 필요하고요. 그 제품이 이게 계속 앞으로 팔릴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계절을 크게 타지 않아서 사실상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메뉴가 막 그런 식으로 시즌마다 막 하나 두 개 생기다 보면 시간이 10년이 지나면 수십 개씩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 메뉴를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용물도 중요한데 요즘엔 디자인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거나 디자인을 바꿀 때 이것도 사실 많이 부담이 되죠. 시장 반응이 어떨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이제 과거의 디자인과 비슷하지만 동시대의 디자인과 비교해서 약간 다른 거를 정박된 차별화 유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박된 차별화. 예, 맞습니다. 이름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예. 정박된 차별화는 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뭐 레트로랑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요즘 제품들 중에서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우리한테 익숙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익숙한데 새로운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정박된 차별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먹었던 과자 포장지 같아서 다시 보면 반갑지만 맛은 그 맛은 아닌 뭐 친숙하면서 반가운 느낌을 주는 뭐 이런 거죠. 편안함과 안정감도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나나 맛 나는 우유 제품 있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어렸을 때 목욕탕 갔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이게 네. 달 항아리 디자인인데 요즘 보니까 뭐 딸기 맛도 나오고 멜론 맛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버전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애플 같이 이제 스마트폰, 패드, 노트북의 고유한 디자인을 철학을 유지하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정박된 차별화 유형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와 차별된 개념도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이게 유행의 차별화라는 건데요. 유행의 차별화. 맞습니다. 이름 자체에 유행이 들어가니까 딱 들어도 마치 패션쇼를 보는 듯하게 여러 가지 멋있는 디자인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무 신선하고 자극적이고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약간 힙한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션 브랜드들이 뭐 명품이 특히 그렇죠. 매 시즌마다 유행에 걸맞는 디자인을 시즌별로 내는 게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이제 유행에 민감하고 항상 새로운 걸 원하니까 디자인도 뭔가 앞서가야 될 것 같고 최신 디자인을 더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떨까요? 좀 편견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처음 준비할 때는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네. 그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혁신, 개혁, 뭐 변화 뭐 이런 거잖아요. 새롭게 변화라 맨날 이러는데 그래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연구 결과는 아니더라고요. 그 미국 에모리대 연구진이 약 5만 4천 개의 디자인 특허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했는데 네. 정박된 차별화 유형의 디자인이 평균보다 기업 가치를 10%가량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정박된 차별화 유형의 차별화 유형, 아까 상반된 개념이죠. 이 디자인보다 시장 가치가 약 2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또 한 번 이 결과 관련돼서 입증을 해서 또 잔디깎기, 미국이다 보니까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네. 그 결과 피실험자들은 잔디깎기가 과거 디자인과 유사할 때 실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동시대의 디자인과 약간 다르게 신기하게 만들면 이거는 그닥 뭐 딱히 실용적이진 않지만 보기에 멋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잔디깎기에 뭐 딱히 디자인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낯설어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살짝만 변해야 된다라는 그게 또 제품마다 다르네요. 그러면 소비자에게 잘 팔리는 제품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도 정리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앞에 했던 말을 사실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요즘 이제 혁신이나 새로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유행에 편승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 제품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전자제품이나 어떤 특정 제품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제품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제품 모양이 아니라 뭔가 너무 트렌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이제 새로움을 추구하고 약간 차별화를 하다 보니까 과거 디자인보다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현대 트렌드를 주도하는 유행을 이렇게 따라하는데 급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그 유행의 차별화 유행의 디자인 자칫하면 기업의 시장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면 이제 기업이 과거의 연속성을 통해 디자인 철학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시대 경쟁 디자인과 차별할 수 있다면 사용자들은 그 제품을 보면서 이해도를 저게 딱 제품을 보면 저게 저럴 때 쓰는 거구나 하면서 이해도도 높이면서 제품도 예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즉 동시대 경쟁사와 차별화되면서도 일관성 있는 자기 제품만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또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되는 이 속도 조절도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어렵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석 민심을 반영한 건의사항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지만 한동훈 대표 측 인사들은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이번 달 100을 나타냈습니다. 2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지난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기업의 주식 발행 규모는 14건 3,837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1,272억 원, 74.6%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레바논에서 500명 넘게 숨지고 2,0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이거 몇 년 산이지 이렇게 중요하게 따져볼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와인 고를 때 그렇습니다. 뭐 빈티지 와인 막 이렇게 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연도가 참 중요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Z세대들도요. 자기가 태어난 연도에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이게 생일이 아니라 연도 얘기입니다. 생일도 챙기고 연도까지 챙기고 이게 어떤 현상인지 한번 배워보실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58년개 때, 네. 68 뭐 잔나비, 네. 원숭이띠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이 Z세대들한테도 이런 게 중요해요? 그 청취자분들 혹시 자기 출생신고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가족관계나 아니면 뭐 주민등록 등초본은 많이 떼봐요. 네, 그렇죠. 출생신고서는 약간 낯설죠. 낯설죠? 네. 근데 최근 20대들이 이 출생신고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이 자기 출생신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을 이렇게 찾는 유행이 좀 번지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본인 뭐 출생의 비밀을 캐려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부모님 손글씨가 쓰인 자기 이름이랑 이런 것들이 쓰인 이 출생신고서가 굉장히 뭉클하다. 이게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는다는 건데 이게 법원에 보관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번 법원에 가봐야겠다라는 건데 원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이나 친자 확인 같은 이제 소송에 필요해서 법원이 이제 요거를 보관을 하는 건데 이제 요 이야기 듣고 나서 나도 한번 법원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요게 안타깝게도 들으시는 분 중에 30대 이상 분들은 출생신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부터 30세까지만 요 출생신고서를 보관을 하고 있어서 30년간만 보관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20대들 사이에서 이걸 보러 가자라고 하는 게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가 한 신문과 인터뷰에서 7월부터 하루에 서너 번씩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출생신고서를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심지어 등록 기준지가 지방이면 이제 지방법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찾아가는 20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혹은 20여 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손글씨로 내 이름을 처음 적어서 맞습니다. 출생신고 해주던 좀 뭉클한 서류를 거죠. 보고 네. 사진 찍어 놓으면 가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서 출생신고 하실 때 면석이라고 옛날에 네. 면석이가 오타 내거나 이러면은 네. 이름도 잘못 들어가고 네. 한자도 틀리고 이런 경우 맞습니다. 종종 있었는데 야 진짜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아니 근데 Z세대들이 생일도 아니라 생년까지 기념하는 이유는 뭐예요? 혹시 그 생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빈? 네, 생빈. 바로 생년 빈티지의 줄임말입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빈티지 주류 술을 뜻하는데요. 그해 이제 수확한 포도로 담근 포도주랄지 뭐 네. 그해 중류나 혹은 병입한 위스키가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생빈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시면 생빈 추천해 달라. 그 아니면 97년 생빈
위스키 구한다 같은 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연도와 같은 주류를 타인에게 선물하고 그걸 기념해서 같이 마시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령 신생아에게 그걸 선물해줘서 신생아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같이 위스키를 한 잔씩 마시게 하는 뭐 그런 이벤트를 꿈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처럼 번지게 하고요. 또 누군가한테 꼭 선물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내 생빈을 선물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들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7월에 이제 방송인 최하정 씨가 제 자기한테 생일 주는 생일 선물로 생년에 만들어진 그 가방을 샀다고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또 이거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구독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빈티지 가방인 거네요. 그러면 오래된 맞습니다. 가방. 네네. 근데 이게 한 20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 네. 더 오래된 거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더 높아질 것 같고 맞습니다. 부담되겠는데 네. 대표적으로 그 뭐 위스키 이런 것도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생년과 관련 깊은 아이템은 또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생년 문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와인이나 위스키처럼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유행한 문화였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인데 내가 태어난 해에 생산된 제품이나 기념할 만한 제품들이 이 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이미 같은 생년들끼리 우리가 태어난 해에 유행하거나 시작됐던 거를 그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다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가령 예를 들면 90년생 백말 뛰더라 뭐 요런 것들 있었대라고 하는 것들이 인터넷에서 공유가 된다거나 그래서 황금돼지띠 막 이런 네, 거. 그렇죠. 예. 그래서 보시면 뭐 97년도에 해리포터 책이 처음 출시됐대 뭐라거나 포켓몬스터가 그때 나왔대 그리고 2000년도에 뭐 KBS에서 태종왕건이 처음 방영됐대라고 하는 걸 이제 자기 태어날 땐 사실 못 봤을 텐데 요런 이제 문화적 사건들이나 제품들을 네. 공유를 하는 거고 또 요즘은 이제 현금을 또 거의 안 쓰는 시대다 보니까 자기 생년이 적힌 동전 같은 것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생년이 적힌 동전. 네. 심지어 2000년에 방영을 시작한 태조 왕건까지 이제 자기랑 빗대서 네, 네, 맞습니다.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네, 뭐 그런 거죠. 재밌네요. 그렇죠. 예, 좀 의미도 꽤 신기한 있고. 문화죠. 네. 요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예요? 어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이미 편의점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의 신문을 500엔 정도에 출력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신문, 네네. 그래서 주로 이제 자기 이제 생년월일이 찍혀 있는 그 신문을 출력해서 내가 태어난 날짜에 이런 일들이 일본 사회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재미삼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있었고 또 콘텐츠뿐만 아니라 음악도 이제 태어난 해에 출시된 음반이나 또 음반 이름 중에 연도가 들어간 그런 음반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하고 선물 받고 이러면서 이건 내 노래다, 이건 나의 BGM이다라고 하면서 친밀감이 느껴진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생인데 97년에 발매됐던 그렇죠. 히트했던 H.O.T.라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좀 친밀감을 더 쌓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체성도 갖고. 네.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또 상품화하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그 패션 브랜드에서는 이제 브랜드 이름에 탄생 연도가 들어가는 그 작은 브랜드가 있는데 요때 탄생한 그 캐릭터가 대전의 꿈돌이 캐릭터가 이때 탄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97년도인데요. 이거에 이제 그 콜라보를 그 90년도에 이게 그때 그 꿈돌이 캐릭터랑 이제 그 콜라보를 해서 93년도인데 요때 이제 그 캐릭터와 콜라보를 진행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요. 93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나와 이제 제품의 탄생 연도가 같다라고 하면 묘하게 그 동질감이나 그 연대감이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꿈돌이랑 동갑이야. 꿈돌이랑 나랑 동갑인데 그게 굉장히 귀엽게 그려진 맨투맨이 있어라고 하면 왠지 그게 사고 싶은 거죠. 티셔츠에 꿈돌이가 그려져 있는. 맞습니다. 93년생. 탄생 연도가 또 크게 써 있고. 재미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올림픽에서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 0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한 유제품 업체에서 04년생 광고를 또 그때 당시에 발행되었던 광고를 리메이크하는데 광고 모델로 신유빈 선수를 섭외를 해서 그때 광고를 그대로 재현을 해서 최근에 이제 그런 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경우도 있고. 그게 2004년 광고를 리메이크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태어난 해에 출시된 제품을 또 일부러 골라서 이제 주변에 이제 기프티콘 같은 걸로 선물하는 문화가 있는데 요즘 이제 고3 학생들이 주로 06년생인데요. 네. 요때 고3. 출시된 음료라든지 과자 같은 것들을 간식 삼아 생일로 선물할 때 06년에 탄생한 제품들을 선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생일 기프티콘 같은 것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신제품이었던 것들. 네. 야, 재미나네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위한 생년 마케팅도 있어요? 그게 꼭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마케팅이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미리 사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너무 오래되고 이러면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지니까 네. 미리 사두는 문화가 좀 있는데요. 아예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와인을 미리 사서 이제 20년 후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선물한다거나 또 한국 조폐공사 같은 경우가 이제 그해 발행된 동전을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10원짜리부터 이렇게 쭉 네, 동전별로. 네. 그 절대적 가치로 치면 뭐 660원인데 그게 이제 한 10,000원 정도에 이제 조폐공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굉장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660원짜리를 10,000원에. 네, 그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네, 액자에 넣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둔 다음에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내년 돌에 선물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은행에서 한정판으로 네, 한정판으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화행사나 이벤트 이런 걸 기획한다면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생년에 그 생긴 그 문화적 사건이 내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네. 가령 예를 들면 뭐 88 서울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빈티지 굿즈나 이벤트를 기획하실 때 이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2002년에 태어난 친구들은 살면서 너 월드컵 세대구나라고 하는 걸 꼭 듣거든요. 그쵸. 이야기를. 2002년생이야? 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런 거가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꼭 그런 대형 이벤트가 아니었어도 이제 무한도전이 시작된 연도랄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나 크레이지 아케이드 같이 그 한 시대를 풍미한 게임이 출시된 연도랄지 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행사를 기획하거나 뭐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다 붙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김은희 님이 네. 88 서울올림픽 굴렁쇠, 호돌이. 그죠? 네. 그분들도 이제 30대 후반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서 그렇죠. 호돌이 인형 요즘에 찾아볼 수 있을까? 호돌이도 좀 뜨고 있습니다. 평창 네.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백호랑 호돌이랑 세트로 판매하는 것도 좀 있었거든요. 굴렁쇠는 요즘에 이제 찾아보기도 힘들고. 생년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그 Z세대들을 중심으로 이제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자기 선명성에 대한 열망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MBTI라든지 취향 찾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는 이 전산에 대한 생활 기록부에 20대들이 접속을 해서 당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을까 같은 것들을 찾아보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 내 이야기에 대해서 요즘 세대가 계속 관심을 두는 만큼 앞으로는 당분간 이 생년 트렌드가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네. 김은희님 88년생은 아니지만 호돌이 연필깎이 갖고 계시다고 하고 네. 0137님이 70년대 말생인데요. 제 나이에 빌보드 1위 한 음악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샤로나라는 곡을 저 처음 들어봐요. 58년생이면 어떻고 그렇죠. 4, 5년생이면 물론이죠. 어떻고 네. 다 그때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그 해 날짜 신문도 찾아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그게 일본에선 돈 받고 판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재미난 것도 배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원전 또 소형 모듈 원전까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는데 뭐 정치적 이런 거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 또 이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